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심용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용환입니다. 지금 전국을 누비시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방금 어디서 오신 거죠? 저희 경상북도 구미에서 야. 강연하고 왔고요. 네, 지금 바뀐 거 없고 네. 그냥 요즘에 김프로가 저 잘 안 불러서 네. 가우디 개편 중입니다. 네. 개편이 너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가우디 개편. 이게 어디로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완공이 안 돼, 완공이. 한 300년쯤 지어야 이게 완공될 것 같은 생각으로. 이거 어떻게 해?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네. 네. 매일매일 새로운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네. 하여튼 저는 오늘은 또 패널로 네. 오라고 그래서 또 패널로 와서 깐죽대면서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거 들어보니까 또 책공. 네네. 네, 자본자본 또 이렇게 하시던데. 반응 괜찮습니까? 뭐 저는 다 잘 되고 있어요. 너나 잘해라, 뭐 이런 거. 아니, 너나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아니, 이제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여기에 비해서는. 우리 위성방송이니까. 그래도 왜 지금 이렇게. 뭐 많이 올라와서. 네. 그냥 작가니까 모든 책은 내 위주로 유통이 되게 만들어서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출판계에 큰 손이 되고자 하는 원래 계획했던 프로젝트고 그리고 이제 변 선배가 너무 잘하셔서 이거 그 역공만 했다간 내 존재감이 희미해지겠다. 나 되게 능력 있다는 거 따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심용환의 역사 공부라는 팟캐스트 안에 이제 책 공부해서 책을 하나씩 소개해 주시는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재밌게 좀 들어주시고. 자, 오늘은 이번 주에 공작을 키워드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공작하면 안기부. 네. 네. 안기부하면 국정원. 국정원. 네. 국정원의 처음 이름은 중앙정보부. 중정. 네. 그래서 국정원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 어떨까? 왜냐면 다른 팟캐스트 뭐 이런 데는 EJ도 그렇고 뭐 흑금성도 출연하셔서 얘기하고 또 윤정빈 감독도 여기저기 이제 라디오 뭐 팟캐스트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영화에 대한 얘기 말고 우리가 국정원을 차근차근 한번 이게 어떻게 생겼고 뭐 누가 만들었고 무슨 일을 했고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이해하는 데 좋지 않겠나 싶어서 3부작 국정원의 역사 3부작. 야. 네. 오늘은 상편입니다. 상편. 야. 그럼 상중하로? 그렇지. 상중하. 잡혀가진 않겠죠? 안 잡혀가.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앙정보부를 다룰 거예요. 이름 바뀐 네. 대로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네. 그래서 중하편은 언제 나오냐? 몰라요. 일단 해보고. 일단 1편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우디 스타일로. 언젠간 나올 거야. 그렇겠지. 마음이 이렇게 걱정되지. 공작 2 나오면 그때 또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요건 좀 부연 설명이나 내지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럼 제가 홀랑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또 전체를 쫙 한번 조명하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난 뭐하지? 질문을 할 거예요, 제가. 질문에 그냥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해주시면 돼요. 일반인으로서 느끼는 이런 어떤 그런. 그럼요. 일반인으로서 느끼는. 그렇지. 왜냐면 역사를 모두가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저도 사실은 몰라요, 잘. 근데 공부를 해서 뭐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으니까. 중앙정보부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나? 요 얘기부터 시작을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JP. 네. 김종필. 우리 작가님 뭐 워낙 전문가니까 그렇지만. 하나만 그냥 박정희. 그렇지. 박정희. 맞네. 그렇지. 박정희, 김종필 요 인물이 이제 둘이 만든 거니까요. 헷갈리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름들 있잖아요, 뭐. 김영우, 김재춘, 이유락,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꼭 기억해야 될 중요 인물을 3명만 뽑아라 그러면 네. 김종필과 이후락과 전두환 이렇게 꼽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의 큰 이 주요 내용들은 네. 김충식 작가가 지은 네.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책. 네. 그걸 이제 제가 좋아해서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내용 이런 걸 이제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릴 텐데 네네. 김종필, 이후락, 전두환이 왜 기억해야 될 인물이냐? 네. 아무래도 이 양반들이 이제 김종필 씨가 문을 열었고 창설자고 그리고 이제 아주 절정에 있을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휘둘렀던 사람이 이후락 씨고 네. 이제 마지막에 문을 닫은 사람이 전두환이라 이렇게 10년 간격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한 10년 마디로 상징하는 인물들이 아닌가. 그래서 중앙정보부라고 해가지고 기억할 인물 하면 이렇게 3명 정도를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중정이 언제 생겼냐. 네. 1961년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5.16 직후에. 네네. 그래서 1981년 4월까지 딱 20년. 20년이군요. 네. 20년 하고 이제 안기부로 개편이 됐거든요. 근데 중정이 5.16 이후에 이제 생겼는데 네. 사실 5.16이 쿠데타가 있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먼저 공을 들여서 만든 조직이 첫 조직이 중앙정보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5.16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그러느냐. 우리 전문가에게. 네. 5.16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저한테 갑시다. 그치. 아니, 일단. 남은 기승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역사학자를 모셔놓고 내가 혼자, 네. 저번하고 분위기가 또 바뀌었네. 이거 지금 저건 어떻게 되지? 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건 박정희나 김종필 같은 존재 혹은 이후락 같은 존재들이 원래 군대 내에 정보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전면에는 중앙정보부가 나오긴 하지만 가장 먼저는 이제 CIC, 이게 미군 산하 방첩대거든요. 네. 근데 뭐 CIC가 특무대 여러 이름으로 바뀌긴 하는데 이승만 때부터 정보기관으로 존재를 계속 하다가 주로 이제 군대 내 기관으로 존재를 했죠.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도 박정희, 이후락, 김종필 같은 사람들이 대북 첩보 업무를 맡으면서 6.25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던 기록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박정희나 김종필, 이후락 같은 사람들은 정보가 지니는 중요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하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권력을 장악한 다음엔 당연히 이제 중앙정보부를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중앙정보부 하면 CIA를 하잖아요. 모사드 뭐 이렇게 어떤 근데 그런 외국의 정보기관들은 대부분 이제 타국의 정보와의 싸움 이런 위주인데 이 우리나라는 왜 그게 그렇게 안 되냐면 애초에 방첩 업무 자체가 38선에서부터 넘어오는 간첩을 골라내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한국의 정보기관의 핵심 기구는 북한과의 어떤 대립 속의 정보전이라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게 아주 오용되는 거죠. 그래서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는 간첩으로 바꾸게 되는 건데 여튼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CIA 같은 정보기관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진 거는 그 전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미 해방 이후에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정권기 때 주로 군대 내 정보 조직으로 쭉 내려왔고 그걸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 이후락, 김종필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군대를 치면 정보사, 기무사 뭐 이런 것을 맞아요. 이제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만들어내자고 했던 거네요. 방첩대가 이제 나중에 바뀐 이름이 보안사가 되는 거고, 보안사가 기무사가 되는 거고 이번에 문제가 터진 거죠. 이게 5.16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헌법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쿠데타를 일으켜서 삼권 분립 시스템을 필요 없고 내가 다 군인들이 장악해가지고 내가 다 할게 라고 한 게 5.16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헌법을 정지시킨 일이고요. 네네. 그러면서 만든 게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군정으로 할 거다라고 아예 이제 명문화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만든 게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를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법. 그래서 여기에 의장을 박정희가 하고 그리고는 만든 게 중앙정보부법이에요. 그렇죠. 6월 10일 날. 그래서 국정원 이 창설일이 6월 10일이라고 지금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조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가장 먼저 이 법을 만들어서 이 조직부터 만들고 이 조직으로 통치를 하겠다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조직이기도 하고 지금 심 작가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방첩활동이라는 거는
정의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적국의 간첩이나 공작원을 파악하고 수사와 대응책을 계획해서 실행하는 국가의 정보 활동이다. 요게 이제 방첩 활동인데 50년대에는 5.16 이전에는 방첩 활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 육군에서 다 특무부대, 그러니까 이제 기무사 전신이죠. 거기서 이제 다 맡아서 하다가 민간인들도 어쨌든 수사를 하거나 찾거나 사찰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조직을 따로 만들자. 그래서 민주당 장면정부에서도 아예 이걸 따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CIA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조직을 만드는 나라들의 이점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보고 유리한 걸 갖고 오면 되는데 CIA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에 개입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보만 그냥 하고 수사권도 없고. 근데 그럴 게 뭐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센 조직을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고민하던 게 FBI하고 CIA하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다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수사권도 조금 갖고 오고. 이걸 준비하던 사람이 이후락이래요. 그래서 이후락은 민주당 정부 때 이제 정보부장격이었는데 조직은 없었지만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연구실장 차관급인데 이걸 이제 61년에 예편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령급의 정보 장교들하고 서울대 졸업한 민간인 한 20여 명 정도 하고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이걸로 우리가 한번 CIA 같은 걸 만들어 보자.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5.16이 났어.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있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여길 쳐들어와가지고 잡아갔어요. 왜냐면 이 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잡아가서 한 2달 동안인가 이제 구금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후락이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정의 중요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민주당 사람이야 원래? 그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이후락을 조금 찾아보니까 1924년에 이제 울산 출생인데 울산 농고를 졸업하고 만주에서 일본 육군 하사관 교육을 받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46년에 미군이 세운 군사 영어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소위가 됐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육군 정보국 전투정보과장, 그러니까 이 정보를 다룬 거죠. 거기서 자기 전임자가 파면이 되는 바람에 그 후임으로 들어가서 전투정보과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파면당한 사람이 박정희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박정희가 남로당 군부 침투 사건으로 이제 파면을 당했다고 하는데 요걸 얘기해 주세요. 그래. 남로당 요 군부 침투 사건. 네. 오늘 뭔가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다. 자, 딱 진행을 하면서 찾아보기 이거 힘들다. 그래. 이런 거는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지. 무슨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이제 군사영어학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군사영어학교라는 게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선별된 인사들인데,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국군의 창설의 주요 멤버들을 뽑는 거였기 때문에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이 나중에 한국 군인의 중요한 핵심 멤버가 돼요.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때 저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광복군이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시정부가 있었고 이 어떤 정통론이라는 게 있는데 왜 미국이 만든, 더군다나 이게 비율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군 출신, 광복군 출신, 만주군 출신 비율을 해버리니까 광복군 입장에 정말 화가 나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는 광복군이고 저것들은 친일파들인데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갔던 거고. 안 들어갔구나.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좀 들어가야지.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이제 좀 냉엄한 문제고 이런 얘기 좀 불편한 얘기긴 한데 수적으로 더 많아요. 일본군 출신이나 만주군 출신이 더 많고 왜냐면 그냥 그때 젊은 애들 출세하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애들이 많은 거고 광복군은 소수의 결사니까 사실은 광복군 인적 구성원 중에도 그러니까 노병들도 많고 오히려 인재가 적고 사실 이런 문제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겹치면서 저기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역사에 친일의 역사 얘기할 적에 군대도 꼭 지적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복잡한 저런 문제가 있던 것도 알아두면 돼요. 되게 중요한 학교고 한국 군 창설사의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박정희는 왜 파면당했습니까?
그건 이제 사실은 여수 순천 10.19 사건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이 네. 터지고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하면서 전라남도 여수 지방에 있었던 군대를 이제 보낸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해방 공간에서 좌익 활동이 불법화가 되니까 남아 있었던 좌익 남로당 계열의 사람들이 대거 군대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먼저 있었는데 경찰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군과 친하고 친일 세력이 강하고 이러니까 경찰에는 들어가서 자리를 못 잡으니까 군대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여수 부대에도 이제 쉽게 말하면 남로당 세력이 있던 건데 남로당 보러 남로당을 진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니까 그걸 못 견디게 되고 그래서 여수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여수 순천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게 되니까 국군 측에서 그러면 그 군대 내에 북한과 연계가 된 빨갱이들이 많구나 라고 하면서 숙군 작업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숙군 작업의 대상자로 들어갔었을 때 박정희가 딱 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남로당 원이었다는 거예요. 큰형 박상희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어찌됐건 박정희는 굉장히 기회주의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일본군으로서의 출세가 끝났다라고 느끼고 그 이후에 본인의 출세 혹은 본인의 생각 속에서 결국 이제 그 남로당 활동들을 했던 거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만주 군관학교 출신의 선배였던 백선엽 장군이 같은 라인이니까 만나서 이제 어떤 재활의 기회를 주게 되면서 이제 박정희가 남로당 명부를 바치고 이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근데 이게 약간 신화된 건 만주군관 인맥 때문에 살았고 명부를 바쳤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했던 사람 대부분 죽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수 좋게 살아남은 아주 우연히 살아남은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살아남았는데 그냥 군무원 같은 그 군대 내에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존재로 있으니 여러모로 보더라도 하사관 출신의 후배였던 이우락 입장에서 되게 이제 박정희라는 관계가 묘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사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되게 좀 챙겨주고 그래도 이렇게 선배라고 모시고 그랬던 어떤 배경이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이후의 역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우락은 사실 정보통이라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도에는 육군 참모총장 정보보좌관이었고 51년에는 육군 정보국 차장이었고 그러니까 완전 정보통이죠. 그리고 55년에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이제 근무하기도 하고. 그 당시 20화국 때 육군 참모총장이 장도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장도영이 또 박정희, 김종필 위에서 10화국 때 정보 참모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들끼리의 그 물고 물리는. 그래서 본인이 5.16 군사쿠데타를 막아야 되는데 안 막고 있다가 이제 군사쿠데타 성공한 다음에 자기도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박정희랑 같이 짜자잔 나타났다가 물 먹죠. 이제. 물 먹었던 케이스니까 좀 이제 이게 이너서클이 이게 문제인 거죠. 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59년도에는 미국에서 너네도 중앙정보부를 만들어라 군대 내에 해가지고 통합부대를 만들었는데 이후락이 이때 그 부대를 맡게 되거든요. 근데 군번이 79 군번이래요. 그래서 나는 00 군번이거든요. 저 군대를 좀 늦게 가가지고. 야 그럼 얘 79년에 군대 갔어? 그렇지 79년에 보니까 79번째인가 봐. 군번이 79야, 그냥. 일본부터, 우리나라의 79번째 군인인 거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 79번이어서, 그 부대 이름을 79부대라고 지었더라고요. 야, 자기 이름으로 부대 이름 적어요. 대박이다. 네, 79부대라고 지어가지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장면 정부가, 아니, 왜 이후락을 정보부장격으로 뒀나, 미국이 두라고 한 거예요. 미국이 얘를 써라.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워싱턴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자기들 정보를 이제 충분히 믿을만하고 이렇게 잘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얘 계속 써.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쓰고 있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승만, 장면, 박정희까지 잘 넘어가면서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잘 챙기고 했다는 게 이 뒤에도 이제 나오거든요. 정말 사람을 살뜰하게 잘 챙기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이걸 처신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유락은 어쨌든 잡혀갔다가 구금이 2달 되고 그다음에 대한공론사 이사장으로 있다가 61년 12월에 그 최고회의 공보실장이 돼요. 그리고 63년 12월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요 루트만 봐도 이 박정희의 마음을 싹 사로잡은 거지. 옛날에도 이렇게 챙겨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비서실장을 6년 동안이나 했어요. 길게 했네요. 네. 야, 진짜 오래 했다. 완전 그러니까 이 자기 권력을 유경수가 그렇게 싫어했대요. 저 사람은 뭔가 권력력도 있고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이루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 옆에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싫어했대요. 근데 그래도
잘 구워 삶은 거지. 그치. 끝까지. 나중에 이제 뭐 팽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중앙정보부라는 거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아까 이제 심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박정희. 네. 박정희가 그림을 그렸고 그걸 누가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만들었냐면 김종필이 만들었거든요. 네. 미국 CIA하고 일본에 있는 내각조사실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정보와 수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을 한번 만들어봐라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누구랑 만들겠어? 자기가 친한 사람들이랑 만들겠지. 그렇죠. 그래서 648기거든요. 네. 그 김종필이 네, 네. 648기의 동기생들을 쫙 모읍니다. 정보통으로. 그래서 그때 불렸던 사람들이 이제 뭐 서정순, 이영근, 김병학 이런 사람들 셋이 모아놓고 이화여고 앞에 있는 정동호텔에서 자 이제 만들어보자. CIA하고 내각조사실을 합친 우리 이제 무소불위 하여튼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돼. 그런데 법을 공부한 사람이 없는 거야. 법을 만들어 조직을 만들 텐데. 그렇죠. 법을 아는 놈이 하나도 없이 다 육사 출신이니까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박정희의 법무참모였던 사람을 빌려옵니다. 이 사람이 신직수예요. 신직수? 그러면 낯이 익다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나중에 이제 유신을 만들었던 그때 이제 꼬붕으로 네. 김기춘. 네, 법무부 장관일 때 과장으로 네. 똘똘하게 했던 사람이 김기춘이고 신직수가 간 다음 자리는 언제나 김기춘이. 그렇지. 네, 네. 언제나 김기춘이. 그래서 신직수는 검찰총장도 하고 네. 그러다 법무부 장관도 하고 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보부장도 하고. 보면 정권 바뀐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신직수 때문에 중정으로 왔다가 이제 보안사랑 사이 되게 나쁜데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은 다음에 전두한테 찌그러져 있다가 이제 그때도 이제 막 쳐낸다라고 할 적에 이게 박철원의 증언인데 네. 옛날 노태우 정권의 실세잖아요. 네. 박철원이 살려달라. 김기춘이 와서 자기 정말 살아남아야 된다니까 박철원이 했더니 그러면 허화평한테 가봐라. 허화평한테 막 이걸 묻고 나니까 허화평이가 그러면 법무연수원 가 있어라. 해서 이제 외직에서 버티다가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노태우 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하니까 사실은 거의 신직수의 아바타랑 똑같은 완전 거죠. 아바타지. 네. 그러니까 하여튼 처세술은 잘 배운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조직을 법도 만들고 이제 조직을 꾸려가지고 만들었는데 5개 조직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이제 큰 건물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남산하고 광화문 일대 건물들 이렇게 쫙 해가지고 다 분과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운영했는데 그러면 법도 만들어졌겠다, 조직도 만들었겠다.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 어떻게 모을 거냐? 다 정보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육군 정보국, 뭐 아까 얘기했던 CIC, 뭐 HID, 공군, 해군, 경찰 뭐 이런 데서 이제 정보한 놈들 다 보내. 네. 라고 하니까 누굴 보내겠어? 고문관들 보내는 거지. 쓰레기 같은 애들. 사고 치고. 이 새끼 여기 데리고 있기가 뭐한데. 보내. 좋은 애를 주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모아놓으니까 쓰레기 집합소야. 이게 못 쓰겠는 거지. 근데 아니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장 그래도 세게 똘똘한 암행어사 같은 애들을 네. 데리고 해도 모자를 판인데 이런 애들을 데려와? 차출해. 그래서 다시 차출하고 그 차출한 자리에 다시 고문관을 다시 보내고 예. 그리고는 이제 공채도 실시해서 이때 이렇게 대규모 공채가 없을 텐데 네. 300명 공채.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이게 큰 사건이에요. 왜냐면 이승만 정권 시대 때는 공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공무원들은 시험 봐서 들어간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공무원은 시험을 봐서 들어간다는 개념 자체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아름아름. 공무원 규정상에 시험 규정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시험을 통해서 뽑는다. 임용고사 같은 거 그 체제를 만든 게 한 64년 정도부터 바뀌게 되는데 이건 이제 거의 선구자 쪽으로 먼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선풍적으로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들어왔냐면 일제시대 정보경찰 한 애들, 고문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또 스멀스멀 들어온 거예요. 네. 거기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방첩부대에서 행정하던 사람들, 헌병하사관, 네. 일제 때 뭐 조선인 헌병, 밀정 뭐 이런 애들 다 들어오는 거지. 별로 안 좋아. 인적 구성이 좋을 수가 있겠어? 이런 애들 다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김종필이 어디인걸 찾아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네. 조직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사람도 많겠다. 그 나름대로 에이스들 다 뽑아왔겠다. 네. 뭐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 네. 근데 이제 이 조직을 그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요직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뭐 그 조직을 좀 알 수 있잖아요. 네. 기억하셔야 될 거는 648기, 645기, 641기
요렇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고기만 나오죠. 네, 고기만 나와요. 나머지들은 다 그냥 뭐 생각해보면 재미없고. 진짜 구기는 뭐하고 십기는 뭐하는지 몰라? 걔는 팽당한 거지. 그런 이제 기수 중에서도 발군이면 자기 동기들 챙기면서 자리를 딱 독식하면 5기의 김재춘, 8기의 김종필, 11기의 전두환. 전두환 노태우. 그러니까 11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5기는 누구냐? 5.16을 할 때 사람들을 이제 실제로 군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때 군을 동원했던 헤드들이에요. 그리고 648기는 누구냐? 김종필과 그 친구들이니까 브레인이야. 뭘 어떻게 짜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수족대. 네. 그 브레인이고 11기는 뭐냐? 혈기왕성한 잔바리들이거든요. 대위급 되면서 이제 5.16 군사 쿠데타 성공했었을 때 육사생도들을 계속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꼬셔서 육사생도들이 이제 5.16 군사혁명 지지 행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큰 사건이었던 게 뭐냐면 당시에 교장이 강영훈이에요. 그렇죠. 근데 강영훈이 족청계라고 그래서 이제 민족청년단 이범석 계열로 분류가 되던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족청계, 그러니까 박정희와 반대 쪽에 있었던 계열의 육군 교장의 말을 듣지 않고 박정희를 따르려고 하는, 자발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11기생들의 배후의 조종을 받아서 이 육사생들이 나와서 5.16 군사 쿠데타 지지행진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박정희 입장에선 야, 저런 이제 어린 것들, 나랑 모르는 애들도 나를 따르네 하게 되니 당연히 전두환 노태우가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당시 이제 지지행진이 되게 큰 의미를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무슨 배운 모드예요? 야, 진짜.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뭐. 두 명이 막 뭐를 막 뇌에다가 이렇게 다 꽂아주는 11기? 11기.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이제 행진이 있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인정된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군대 내에서 뭔가 쿠데타를 했는데 다 이렇게 세모눈 뜨고 보고 있으면 쫄릴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우리야 지금이야 성공했고 끝났으니까 이렇게 편안히 얘기하지만 당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쫄깃쫄깃하겠어. 이거 내가 그렇지. 잘못하면 죽는 일인데. 그리고 60만 대군 중에 동원됐던 게 4,000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나만 맘먹어도 이게 일어날 상황인 건데. 잘못되면 싹 죽을 수 있는데 거기서 막 가도 행진을 해주고 이러니까 이거 굉장히 든든했던 거죠. 근데 그거에 이제 실무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이제 11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11기가 굉장히 분노에 차 있거든요. 왜냐하면 8기가 김종필이잖아요. 김종필이 초대 정보부장이에요. 정보부장을 먹고 자기만 먹겠어? 다른 애들도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을 그 뭐 차장, 국장, 과장 이런 데를 쫙 보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기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8기가 벼락승진을 한 거야 막. 완전 그냥 저게 바뀌어가지고 5.16 이후에. 근데 보면 주요 보직은 다 8기가 하고 있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나는 언제 가 저 자리에? 제가 죽기 전에는 예편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그럼 뭐야 이거 난 찬밥이야? 억울함, 소외감,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었던 거죠. 불만, 막 이런 게 막 있는데 5기들은 어떻겠어? 이 새끼들 후배들이 다 해? 라고 하면서 이제 또 거기서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8기가 다 차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한번 싹 물갈이 되거든요. 5기가 들어와가지고 5기가 또 싹 다 차지하면서 얘네들 몰아냈다가 또 11기가 또 한번 싹 다 했다가 요 셋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정보부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하거든요. 야, 근데 계속 듣다 보면은 얼마나 지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 정말. 그러니까 박정희의 리더십 자체가 보통 이렇게 두 명을 같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부터 이렇게 누구 만나면 뭐 되게 이렇게 잘해주고 수첩에 이름 적어놓고 이게 유명한데 그게 사실은 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던 습관 그대로 따라 하게 되는 거고 만나면 이제 임자, 자네만 믿소 하면서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크면 저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런 식의 과정을 계속했고 특히 중앙정보부장은 어찌됐건 권력의 2인자니까 그 2인자들이 계속 좀 비극적으로 다 쫓겨나는 형태로 이렇게 뛰게 되는 거죠. 말년이 다 안 좋거든요. 그 중앙정보부장이 김종필이 초대부장인데 이유랑만 좋아. 그치. 이유랑만 죽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치. 훌륭한 사람이지 진짜. 처세술에 있어서는 진짜 거의 끝에 가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필이 했던 일 중에서 이제 제일 기억할 만한 일이 한일협정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뭐 중앙정보부장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제 중앙정보 만들고 쫓겨났다가 다시 와서 이제 돌아왔었을 때. 근데 그것도 이제 뭐냐면 그때부터도 이미 박정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컨대 견제하고 있었다. 왜냐면 한일협정을 해선 이거는 절대 득될 장사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굴욕을 하지 않는 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김종필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는 본인에게 정치적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 되니 김종필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박정희는 해라 해서 그 욕을 다 먹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김종필을 깎아내리는 과정이 좀 되고 하니까 화려한 경력에 비해서 이제 김종필이 계속 크질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는 초대 정보부장이었는데 김재춘이 아까 얘기한 5기예요, 육사 5기. 네. 2대는 45일인가 뭐 한 사람 하나 있고 3대 정보부장으로 이제 오거든요. 근데 와서 좋을 리가 없잖아요. 8기들을 싹 다 몰아냅니다. 싹 다 몰아내고는 쐐기를 박아야 되겠으니까 뭘 하냐면 공화당을 만드는데 이제 김종필이 나와가지고 공화당을 이제 만드니까 만들려면 창당기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권파동으로 대표되는 뭐 4대 의혹 사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다 뒤집어내. 그래가지고 이제 목을 날리겠다 이거지. 막 그런 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11기들이 공화당 요인들, JP계로 대두되는 이 사람들을 40명 싹 다 잡아서 가두자. 그래서 이제 막 조사를 막 뒷조사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11기 내 자체적으로. 근데 김재춘이 보기에는 5기인 김재춘이 보기에는 11기들이 알아서 나서가지고 8기들을 싹 다 진멸해주면 나쁠 건 없는 거지. 네. 그렇잖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다른 애들이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11기들이 막 그 공화당 임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고 막 하려고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그때가 63년 7월이었는데 물난리가 한번 났었거든요. 태풍 셜리라는 게 왔었대요. 셜리. 예. 그래서 그때 막 난리가 나서 박정희도 내려가서 이제 막 시찰하고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정보부에서 11기들 중심으로 공화당 사람들 체포하려고 막 한다는 얘기가 이제 급히 전해지니까 헬기 타고 올라왔어. 난리 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막 이제 얘기를 이제 하니까 김재춘이 누구 편을 드느냐? 11기 편을 듭니다. 쟤들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얘들 싹 물갈이 해가지고 징계하고 이러면 그럼 이제 외부로 보이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내부에서도 이거 다 잡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 이거 그냥 놔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면서 11기를 이제 두둔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견디고 본인이 알아서 짐을 싸가지고 나갑니다. 김재춘이. 안 되겠구나. 나 이제 신임도 잃었고, 말도 안 먹히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래요.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후임자로 누가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말을 들을 리가 있겠어? 박정희가 지가 찜해놓은 사람이 있지. 그때 찜해놓은 사람이 김형욱입니다. 김형욱. 전설적인 인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아는. 그렇지. 이름 들어본. 드디어 나왔나요? 네. 가장 20년 중앙정보부 역사 중에 가장 길게 부장을 한 6년 3개월. 맞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미 의회에 가서. 그렇지. 완전히 뭐, 박정희 시대 스캔들을 다. 그리고 그거를 책으로 썼던 사람이 김경재. 그렇죠. 지금 그 추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죠. 63년 7월부터 삼성개헌이 마무리된 69년까지 거의 뭐 6년 3개월을 개처럼 뛰거든요. 그 사람은 인혁당 사건, 뭐 어떠셔 가지고 뭐 68 부정선거, 뭐 국회의원 불러다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코수염 뽑은 거 유명하죠. 당시 공화당 국회의원이니까 코수염 길렀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중정에 불러가지고 코털 막 뽑고 막 코수염 뽑고 막. 정말 유명한 일하죠. 6년 동안 하는 동안에 계속 이제 뭔가 시키면 다 했으니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그렇게 하다가 이게 그렇게만 하면 모르겠는데 힘이 안 들어가겠어? 자기도 이제 막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2인자인데 다 할 수 있으니까.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니까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불만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때 처음으로 김영욱이 중앙정보부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문제다. 라면서 국회에서 막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그래서 속기록에 남아있는 첫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 의원이에요. 당시에. 김대중 당시 의원은 이후에 또 중앙정보부가 온갖 사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좋은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구나. 그 악연이. 그리고 그때 60년대 때 김대중 의원은 의정 활동으로 정말 뛰어났던 국회의원.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할 말 또박또박 다 하고 워낙 똑똑한 국회의원이었으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를 또 합리적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선개헌을 하는 거에 목숨을 걸고 막 김영욱이 하거든요. 실제로 삼선개헌이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삼선개헌의 조건이 여당 내에서도 김영욱하고 이후락은 잘라라. 얘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김영욱이 삼선개헌을 할 이유가 없잖아.
자기가 혹시 내가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건데. 뺑을 친 건데, 날 그만두라고? 했는데, 박정희가 그걸 받아들이죠. 네.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 박정희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후계자를 키우는 듯 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지나쳤다 싶으면 내보내고, 김지춘 내보내고, 김종필 내보내고, 이게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게 삼성개헌이라는 거는 지금은 뭐 의뢰 박정희가 당연히 그랬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박정희가 그 전에 60년대 두 번은 그냥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니 이제 두 번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김종필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뜬금없이 삼선을 얘기하니 그게 공화당 내에서도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야권은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같은 이제 새로운 신흥 주자가 나오니 대립 구조가 복잡한 상황에서 김영욱이 되게 생각이 짧은 거죠. 내가 이거를 잘 처리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근데 박정희는 얘한테 이거를 처리해서 내가 나가는 걸로 이게 되는 거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쿨하게 버림받으니까 이제 통과가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삼성개헌과 함께 팽당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은 되게 충격이었나 봐요. 몇 년간 술만 먹었대요. 몇 년간 술만 먹고 막 해롱해롱 대고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4대 의혹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기록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를 싹 싸들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거기서 이제 죽여버리겠어.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몰라. 그거는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낙엽으로 덮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몰래 납치해 와가지고 지하실에서 뭐 박정희가 총을 쐈다는 얘기도 있고. 이탈리아인가에 불러내서 3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한 다음에 그 이탈리아에서 죽은 돼지 가는 기계, 그렇죠. 거기다 넣어서 죽였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있고. 갈았다는 얘기도 있고, 파리에 뭐 어디 뭐 총 쏴가 낙엽으로 덮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갈았다는 그 기계 안 갈린다 뭐 이런 또 반박 기사도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팽을 당하고 나서 박정희가 그 다음 부장으로는 이제 김계원이라는 사람을 찜했는데 김계원은 본인이 가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냥 성격이 잘 못했어요. 팀이 해가지고 막 권력력도 있고 막 깡다구도 있고 막 이래야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됐냐면 이때 박정희가 이제 한참 여자들을 이제 막 만날 때거든요. 뭐 삼성개헌도 했겠다. 이제 여자 한참 만날 때인데 그 관리를 잘 못하는 거야. 김계원이 알아서 좀 이렇게 소리도 안 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유경수 여사가 자기 나름대로 사람을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사찰을 하게 시키는 거지. 그래서 막 바가지 긁고 이제 난리 치고 막 하니까 깝깝한 거지. 결국 1년 2개월 만에 잘립니다. 그래서 이건 근데 이게 그렇게 김계원이 잘렸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유명한 궁정동 안가에서의 그 이제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는 파티가 그 이우락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생겼거든요. 궁정동 안가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하던 사람이라, 못할 정보통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때 뭐가 있었냐면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잘 하는 사람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이우락, 네가 이제 하시오. 그랬더니 잘한 거지. 그 이후로 74년에 유경수가 돌아가시고 정말 본격적으로 충성 경쟁이 궁정동 안가에서 요걸 매개로 해가지고 누가 더 충성하나, 누가 사람을 더 많이 데리고 오나. 그래서 그때 이런 게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초창기에는 그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이 궁정동 안가에서 있는 미녀 파티를 주관했대요. 준비하고 이런 걸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자기도 남잔데 뭐 이렇게 파티를 맨날 열어주고 보고만 있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또 자기도 이렇게 한 거예요, 로맨스를. 근데 윤모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다가 와이프한테 걸렸네. 근데 이 와이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도끼를 찍어버렸어. 진짜 도끼로? 도끼를 찍어버렸어요. 진짜 도끼로? 네. 어디를? 정말요? 어디를 찍었는지 모르지. 하여튼 근데 도끼로 찍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발칵 뒤집혔을 거 아닙니까? 너무 웃긴다. 그래서 의전과장 자리가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의전과장은 이것만 하는 거야. 전담. 궁정동 안가 미녀파트만 전담. 그리고 이제 유경수 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기 전까지 여기서 계속 정말 이제 충성 경쟁이 막 계속 벌어졌거든요.
진짜 의전 과장 너무 웃긴다 진짜. 네. 그것만 하라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트러블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연산군 때 채용사 같은. 그렇지 똑같네. 야. 흥청 300명, 운평 1000명 이렇게 해서 이제 그중 운평 중에서도 연산군과 잠을 자서 기쁨을 준 사람, 못 준 사람 다 분류해서 한 3000명 정도 관리했었던 그거랑 비슷한 일인 거죠. 요 사건을 모티브로 잘 다룬 영화가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니까. 네네. 그걸 보시면 거기서 한석규가 나와가지고 못 해먹겠다 어쩌고 막 요런 게 공항에서 이제 뭐 밀수 같은 거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이렇게 걸리니까 세관에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조선의 국모야! 막 이러면서 이제 했던 에피소드나 그런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기 힘든 하지만 이제 분명히 들려왔던 많은 기록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후락은 비서실장에서 밀려나가지고 주 일본 대사로 한 1년 정도 있다가 중정 부장으로 컴백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 김계원이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살뜰하게 의전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주일 대사로 나가 있을 때 절치부심하면서 내가 권력을 잡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밀려나간 자리니까 도쿄에 있는 생선 초밥 이거를 간이 냉동 상태로 청와대로 배달을 했대요. 어떻게? 드시라고. 야. 우리 각하 챙겨드려야 된다고. 그걸 이제 맛본 거지. 얼마나 고마웠겠어. 정말 훌륭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막 그 추운 날 그 신발 이렇게 품에다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똑같은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면서 자기가 뭔가 컴백할 것만 찾고 있는데 71년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박정희 입장에서도 믿고 내가 논의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얼른 부른 거죠. 냉큼 달려가가지고 정보부장으로 온 다음에 처음에 뭘 했냐면 경찰, 검찰, 내무장관이나 뭐 지방관리를 쫙 모아서 관계기관 대책회의 뭐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한 거예요. 중앙정보부장 그걸 왜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챙긴 건데 이때 뭐 했냐면 주로 한 것들이 이제 비자금 만들기 위해서 역할 분담하고 지휘하고 뭐 선거 전략 짜고 뭐 이런 걸 해서 그때 돈으로 선거를 치른 비용이 한 600억 정도를 비장으로 만들어서 썼다고 그러거든요. 야, 씨. 근데 이때 검찰총장으로 있던 게 신직수예요.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이 이제 하도 뒤로 빼돌리는 돈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지? 그렇지. 떡고물. 떡고물. 떡 만지면 떡고물도 이렇게 묻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지. 근데 저기 이후락이 나름 중요한 일을 했어요. 왜냐면 7사 남북공동성명을 주도했던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김일성을 만나고 왔죠. 김일리의 평양을 5차례 방문해서 남북관계 어떤 중요한 물꼬를 튀었던 그 부분만큼은 이제 중요한 공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죠. 71년도 이제 선거는 사실상 이제 김대중과 중앙정보부와의 대결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때 선거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김대중 자서전 제가 어디든지 추천하는데 거기가 가장 부정선거가 어땠는지 되게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뭐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을 훔쳐가가지고 감자를 대신 갖고 와서 도장을 만들어서 그걸로 찍고 오고.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무슨 뭐 이렇게 참관인을 감독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도무지 어떤 그 디테일에서 보면 야 이게 나란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많고 특히 이게 이제 왜냐면 그 60년대 초반에 2차례 될 때는 그냥 합법적 선거로 진행이 되니까 그냥 여당으로서의 어드밴티지를 누린 정도였더라면 3선 이후부터는 누가 봐도 부정적이었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았어요. 여춘야도가 강했고 그래서 마지막 막 이틀 전 하루 전에는 공언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는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막안에서 간신히 됐던 선거니 얼마나 많은 차마 입증하기 힘든 어떤 중앙정보부의 조작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보부한테 이제 김대중 야당 후보가 이제 패배했다라고 말해도 무방한 거죠. 이때 내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나올 거다라는 말을 코치를 이후락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 거죠. 권력을 어떻게 해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그걸 놓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벌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넣으면 안 된다. 왜 이걸 굳이 할 거냐. 할 수 있다면 하는데 아니다. 이거는 넣어야 된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헌법이 없어질 거니까. 그렇지. 대통령 선거 안 할 건데 뭐. 그렇지. 이게 우리 해석을 잘못한 거지. 이게 마지막이야 너네들한테. 이제는 대선이 마지막이란 얘기지. 왕국으로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나라에서 거니까. 선거는 끝이야. 이 말이었던 건데. 그래서 71년 선거를 그렇게 하고 나서 이때 71년에 큰 사법파동이 또 한 번 있거든요. 이때 요지도 청와대가 법원을 좌지우지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판결 내고 막 이러던 때거든요. 그쵸. 예.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똑같이 따님이 하시다가 지금 양승태. 저 난리가 이제 난 건데. 예. 근데 사실은 약간 여담 빠진 얘기긴 하지만 그때도 보면 사법파동 때도 처음엔 되게 대들다가 다들 그냥 다 고개 숙였거든. 그러니까 박정희가 나쁜 놈이다는 맞는 말이지만 그때 그거에 결국은 사법부도 협력하지 않았냐. 그렇죠. 라고 따지면 사실은 할 말은 없거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양승태 이하에 그 사람들 했던 거 보면 그게 뭐야. 진짜. 그래서 71년도에 그렇게 사법파동이 있고 분위기 계속 막 데모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나니까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그만하자 해가지고 72년 10월 유신. 예. 근데 이 유신 작업을 어디서 했냐? 궁정동 안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신헌법 초안은 누가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번에 다큐 찍을 적에 저기 선배님인 그 주 PD님 오셔서 저한테 누가 만든지 아냐고. 근데 그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그나마 나와 있던 게 하태현인가 이름 헷갈린다. 그 사람이 이제 나는 한 게 아니고 김기춘이 다 했다. 근데 김기춘은 나는 그냥 자문만 했고 네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만들어진지 모르는 헌법이 그때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김기춘이 했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법무과장이었으니까 그거를 예쁨 받으려면 자기가 신직수 밑에서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거든, 제가 보기엔. 그리고 과장 정도 되는데 무슨 자기가 저거만 하겠어. 하여튼 본인의 주장은 나는 그 당시 30대 초반에 평검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그때 한참 일할 때인데. 그리고 뭐냐면 저도 이제 동감하는 게 유신헌법을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현재 남아있는 게 유신헌법 해설서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걸 쓴 사람이 김기춘이에요. 그럼. 그걸 보면 유신헌법의 당위성을 막 온갖 얘기를 다 끄면서 다 합리화를 하니까. 아니, 그때 한참 일할 때예요. 법무부 과장 자리가. 그리고 과장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법제처 기자. 그렇죠. 여기서 또, 내용이 느껴지네. 굉장히 열심히 일할 때라서 이거를 자기가 자문만 했다? 이걸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확신의 천대. 그럼요. 그럼요. 현장에서 본. 그렇죠. 본인이 했다고 생각해야지. 네. 어쨌든 신직수 장관 김기춘 과장 시절에 유신헌법을 만들었고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국회 해산하고 국회의원 3분의 1 대통령이 뽑고 모든 법관 대통령 임명하고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고 이게 그냥 내가 다 한다는 거지. 그렇죠. 내가 곧 왕이야. 민주주의 필요 없고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물론 그래서 굉장히 암흑기가 왔는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막 긴급조치 남발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유신헌법에 긴급조치가 아예 있어요. 아예 들어가 있는 아예 있고. 정말 또 어처구니가 없다. 그거를 비판하면 잡아가고 비판하면 잡아갈 수 있어요.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것도 긴급조치 위반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긴급조치가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와서 나도 맨 처음에는 긴급조치 이렇게 엄포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집유 1년, 2년이 나오든 징역 1년이 나오든 잡아가면 엄청난 기간을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긴급조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한 거고 장준하 선생님 1호잖아. 그리고 이제 잡혀가고 결국 얘는 잡아도 안 되는구나 느끼니까 이제 그 의문사로 가게 된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동안에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이후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중정부장으로 있었던 거는 3년밖에 안 되지만 가장 중정의 정점에 있을 때 막 이제 휘둘르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도 그만두게 되느냐?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이제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결론은 뭔가 어떤 희생양이 돼. 그렇지 않아요? 네. 나쁜 대통령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결론이 뭐 보면 삼성개헌. 근데 버린 거는 본인인데 그렇죠. 책임을 누군가한테 져야 되니까 이제 결국 이제 중정 부장들을 자르는 형태로 하는 거죠. 되게 화나네. 김종필 우리 JP는 오래 사셨으니까 그때 일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이 왜 혼자 이런 걸 해가지고 라고 말하면서 팽했다고. 근데 그게 자기가 혼자 그거를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이유락이 혼자 김대중 납치를 했다. 그게 진짜로? 약간 말이 안 되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대통령의 죄가 없이 이 정도의 사이즈 거를 혼자 했겠느냐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설이고 또 일부에서는 이후락이 그때 워낙 혼자 엇나가고 돈도 많이 챙기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본인이 해도 된다라는 생각에
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기는 한데. 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일본으로 지금 망명이라고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가 있는 상태에서 일본 호텔에서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거기 매복해 있다가 들어가서 기절시킨 다음에 현해탄에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CIA 헬기 떠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다시 김대중 대통령 집 앞으로 와서 같은 경우 시켜버리는 사건인데 그거를 이우락이 혼자 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우락이 그 다음에 7.4 남북공동성명 성공시킨 다음에도 계속 되게 노련한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하면서 대결하고 있다. 이게 그때 모티브였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합의했으나 대결 체제는 안 바뀌었다라는 약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했고 굉장히 이 사람 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노련했던 사람이 갑자기 가서 쟤를 죽이면 돼? 만약에 정말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파장을 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죠. 그거는 나는 별로 그러니까 이우락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잘 이해해보면 이 사람은 본인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결론으로 얻은 게 2인자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타깃시대에서 잘릴 수 있으니까 내가 최대한 그 사람을 보필하면서 내가 챙길 수 있는 걸 다 챙기자. 능동적 2인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종필은 1인자가 되고 싶은데 못 돼서 2인자를 한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안 되고 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2인자가 된 거고 이는 정말 능동적 적극적으로 2인자가 된 거죠. 굳이 내가 저 위에 가서 위험부담 뭐 똑같은 거 누리면 되지. 근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모시고 있는 형식적으로라도 모시고 있는 보스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하면 내 목이 잘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제거를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괜찮으시죠? 뭐 이렇게 하면 오케이 하고 가서 할지언정 그거를 자기가 막 아무리 도치가 돼 있어도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는 게 맞죠. 제갈량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뭐 순욱, 가후 요즘 오랜만에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난다. 그 있잖아요. 그 조조의 그 책사들 아이디어 주고 자리 지키고 이런 사람들. 결국은 그래서 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우락을 버리거든요. 이우락을 버리고 나서 그러고는 신직수가 들어와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거든 그때. 신직수. 근데 이제 이거 그때가 한참 막 이제 긴급조치니 뭐니 또 사법파동도 있고 법적으로 이거를 좀 안정시켜야 될 거지. 지금까지는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좀 말이 되게 좀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때 데려온 게 이제 신직수고요. 신직수도 한 3년 동안을 이제 부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후락은 73년도에 비밀리에 이제 출국을 해요. 정보통이고 잔뼈가 굵으니까 그거에는 못 미치는 거야. 법무부 장관은 했어도 검사 출신이기는 해도 그걸 꽉 틀어잡지는 못해서 나갔는지도 몰랐어요. 신직수가 몰랐다고? 네, 신직수가 그 나간 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된 거야? 어디로 간지도 몰라. 막 뒤에 찾아보니 홍콩으로 나갔다. 까지는 이제 알았는데, 그거 이제 수소문해서 찾아라. 이제 난리법석이 났죠. 12월 19일 날 이제 비밀리에 출국을 했는데, 10일 있다가, 12월 29일 날 기사가 하나 납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치료 때문에 홍콩을 거쳐서 영국에 지금 있다. 라는 기사가 하나 나요. 그리고는 들어오네 마네 그때 이제 뭐 어쩌고 통화하고 계속 이제 뭐 밀당. 내가 들어가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테니까 건드리지만 마라. 왜냐면 김영욱의 선례가 있잖아. 그렇죠. 그 전에 무슨 김재춘 김종필 잘리는 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죽는지를 봤잖아. 그렇죠. 김영욱은 이제 욱한 마음에 그래 그럼 다 죽자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렇게는 아니고 대신에 나가 가만히 있을게. 원하는 대로 가만히 있을게. 건드리지만 마. 라고 막 계속 밀당을 하다가 74년 2월 달에 그러니까 한 서너 달 있다가 28일 날 런던을 거쳐가지고 용산 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외부와 연락을 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결국 이분은 정치보복 안 당하고 그냥 자연사였어요. 이렇게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집이 되게 좋은 집에 저택에 살고 있었고 피트슈빙 어느 팀에서 직접 찾아갔던 적도 있는데 끝내 단 한마디 발언 안 하고 문 안 열어주고 그것도 보통 아니지. 대단한 삶이에요. 신직수 시대 3년 동안에 법을 무기 삼아가지고 유신체제 수호하고 뭐 제야 운동권 때려잡고 그때 이제 학원 유학생 간첩단 사건 제1교포들 간첩단 사건을 직접 발표했던 게 이제 김기춘이고 그래서 신직수 시대의 가장 이제 큰 이슈는 76년 10월 달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코리아 게이트. 저기 박동선? 이게 이제 제일 컸죠. 이걸로 이제 한동안 시끄러웠고 난리가 났지. 근데 이때
미국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한국인 로비스트가 이제 미국에 가서 박정희가 이제 시켜가지고 뭐 미 의회 저한테 돈 이렇게 주고 뿌리고 했다고. 네네. 그래서 왜 잔이윤 씨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클립으로 돌아다니는 스탠딩 코미디 장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되게 수도분하게 나와가지고 영어로 맞아요. 막 스탠딩 코미디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코리아 게이트를 빗대가지고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I do not understand politics. In America, if you bribe politician, you go to jail. In Korea, if you bribe politician, you go to America.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유머로 던져도 알아들 만큼 굉장히 컸던 일인 거죠,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규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으로 그분이 들어오죠. 네, 건설부 장관 거쳐서. 와서 3년 좀 안 되게 한 2년 10개월 정도 중정부장으로 있다가 그 유명한 박정희를 쏘고 10월 26일 날 그리고 이제 7일에 체포가 되고 육사 11기 전두환 장군이 본인이 정보부장도 겸하면서 80년 4월에 50 정권의 발판을 다지면서 중정의 문을 닫고 국가안전기획부로 81년에 조직이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안기부가 되는 거죠. 사실상 거의 뭐 괴멸 수준의 조직 쇄신을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때까지는 전두환이 정보부에서 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이 양반은 보안사령관, 사령 기무사, 우리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에 안 있고 기무사에서 계속 이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접수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때 기무사를 견제하거나 내지는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통합해가지고 자기들이 짝을 먹고 그때부터 드러나지는 않지만 큰 권력을 실제로는 휘두르면서 뭐 이렇게 해온 것이 지금의 이 난리가 난 원인이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처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보기록법 같은 게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 게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대통령들이 자료를 안 남기거든요. 근데 추정컨대 거의 확실한 얘기인데 이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 쪽엔 자료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료를 없앨 리가 없죠. 왜냐면 뭐가 있어야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하게 되는 거고 영화 더킹인가에서도 보여주지만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자료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자료가 있다는 거고 여차여차는 아무튼 좀 들었던 정보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난 것들은 까서 사료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버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 다 사실은 정말 격가지 막 굉장히 표면적이고 통로 뭐 카더라 이런 게 너무 많은 건데 만약에 정말로 그 문서들이 공개가 되면 한국 현대사에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새롭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때 터졌었을 때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고 이러지 않았던 게 지금 특별법 같은 거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랬다라든지 그때는 생각도 못했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좀 저거를 기록학적인 관점에서 딱 법으로 묶어서 이제 과거 이승만, 박정희 시절권 지금 다 까도 되잖아요. 지금 뭐 누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다 까서 좀 제대로 연구하게 좀 놔둬서 숨겨진 대한민국 역사를 좀 제대로 오픈하게 하고 탁탁 이제 함부로 문서철 못 지우게 해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건 정말 국방부 기무사 쪽하고 국정원 말고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아쉬워 저거. 조선왕조 실록에는 다 적혀 있는데 나는 왜 그것보다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실록만 있는 게 아니라 실록은 공식 기록이고 승정원 일기라고 비서실 일지 있죠. 일성록이라고 해서 정조 뭐 이때 조선 후기 때 기록 있죠.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지금도 그 얘기 갖다가 다 확인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정말 너무 뭐 알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니까 답답한 상황인 거죠. 더 포스트 보면 미국이 베트남전이 얼마나 정권이 계속 바뀌어가면서도 어떻게까지 이 전쟁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나가 밝혀진 자료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도해야 되지? 누가 먼저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이걸 보도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미국 시민들이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 걸 훨씬 뛰어넘는 게 대통령 몇 대에 걸쳐서 쭉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걸 계속 진행시켜왔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건데 그 나라가 그렇다고 그때 뭐 독재국가도 아니고 군부도 아니었을 텐데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의 기록들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말해줄 수 있는 게 많을지가 좀 경악스러울 만한 이야기들도 많겠다. 그러니까 저도 좋아하는 영화 JFK. 보면 마지막에 이제 케빈 코스트너 그러잖아요. 내가 몇 년이 되면 케네디 관련 문서가 공개가 된다. 그때 맞아요.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내 뒤를 이어서 그 문서를 공개할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공개되면 또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역사 우리나라의 현대사 연구자들이 대부분 어디 가 있냐면 미국에서 연구 많이 해요. 왜냐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긴밀하니까 미국에서 했던 문서가 때 되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미국의 문서 보관소 가서 그거 보면서 그 문서들 분해해서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주정권도 됐고 적폐청산 같은 걸 얘기하는 시대가 됐으면 당장 무슨 뭐 이명박 박근혜 때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기무사나 국정원 같은 쪽에 있었던 자료들을 분류를 강제명령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당연히 공론화되는 자료를 줘면 그게 무슨 나라 정보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가도 잘 되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전향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듣고 계시죠? 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국정원의 역사 상편 요약을 6가지로 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네네. 첫 번째 국가정보원의 이름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 이렇게 바뀌어왔다. 그중에서 중앙정보부는 61년에 생겼다가 81년에 없어졌다. 네. 그리고 그 전부터 사실은 이런 기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만든 사람은 박정희가 기획하고 김종필이 그림을 그리면서 만들었다. 네. 중요 인물 5명, 김종필, 김형욱, 이후락, 김재규, 전두환. 네. 주요한 세력들, 네. 6사 5기, 8기, 11기. 네. 무슨 암기 마지막. 오늘의 요약 정리. 그렇지. 마지막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보부가 했던 대표적인 업적이 뭐가 있냐? 업적. 업적 3가지. 네. 부정선거, 간첩 조작, 그리고 삼선기원과 10월 유신. 야, 정말. 네. 네. 이 많은 돈과 조직과 사람들 데려다가 네. 이거 한 거야. 고작 한 개. 부정선거, 대단하다, 간첩 조작, 네. 삼선기원과 10월 유신. 야당의 대선 주자 납치 살해 실패. 그렇지. 일본에서 영화로 나온 게 있거든요. KT라고. 김갑수 씨가. 옛날에. 네. 그때 일본 자위대 출신의 그 회사가 또 도움을 줬다 그러는 얘기가 있어요. 자위대 출신의 근데 뭐 리서치 회사. 그러니까 정보를 다루던 회사겠지. 퇴역한 자위대 장교들이 야 김대중 어디 있냐? 일본 어디 들어가 있냐? 했을 때 긴밀하게 공조를 해가지고 찾아냈다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뭐 무슨 밀레니엄 리서치인가 뭐 어딘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어떤 기업에다가 의뢰를 해서 찾아내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수장을 시키려고 했던 일이 지금 있었다는 거. 이게 요즘 사람들이 듣고 사실 거의 못 믿을 얘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중앙정보부로 후루룩 훑어봤는데 전문가를 모시고 하니까 확실히 든든하네요. 아 든든해요? 네. 아유 이거 좀 나는 까리한데. 되게 당황스러운데. 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뭐 그래요. 안 난가 봐. 그렇군요. 자, 그래서 2편, 3편 언제 나오냐? 네. 요거는 기다리세요. 네. 그냥 기다리시다 보면 언젠가 나오겠지. 필요할 때. 네. 필요한 방식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걱정되진 않은데. 정신줄을 네. 아니에요. 그래?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해. 자.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에서 중앙정보부에 대한 거를 정리한 걸로 가늠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키워드를 가지고 프린스 씨 모시고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공지를 듣겠습니다. 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공지를 안 하고 시작했죠. 그러네. 아니 이 얘기도 갑자기 당황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저기 카페 하나 만들었어요. 네이버에. 네이버에.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닷컴 한 다음에 SHE 신용한 히스토리 에듀케이션. 쉬 1392. C1392. 조선왕조 세워진 정도전이 조선을 건국한 쉬 1392에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가입하시면 제가 이렇게 그 책공 할 때 이제 격주로 책도 막 나눠드리고 그래요? 이벤트로 막 5권씩 네. 책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고 뭐 저번에 이제 좀 답사 같은 거 하다가 뭐 좀 지금 쉬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일단 어찌됐건 좀 그쪽에서 일단 카페를 좀 어찌됐건 저의 좀 작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아주 활성화되지 않은 이렇게 천천히 나아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쥐어 짜낸 겁니다. 지금 갑자기 얘기하셔서. 네이버 카페 쉬1392 네네. 찾아가 보시면 또 심용환 작가님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갑자기 활성화가 될 수 있죠. 네. 그런 건 제가 이제 역공에서 많이 봤죠. 그렇군요. 네. 팬들의 힘, 이런. 네. 하여튼 많이 찾아가 주시고 또 역공, 책공도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